늑대의 소굴, 목숨을 건 배팅. 1999년 2월 연길의 겨울바람은 살갗을 찢을 듯 매서웠다. 하지만 박진철의 눈빛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도축장의 피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돼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다시 국경의 제왕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가 향한 곳은 연길 서시장의 지하 깊숙한 곳, 조선족 암흑가의 대부 마 사장의 아지트였다. 마 사장은 마약, 밀수, 청부폭력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없는 연길 밤거리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탈북자가 제 발로 그곳에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마작패, 부딪히는 소리, 사내들의 거친 욕설이 뒤섞인 혼탁한 공기가 밀려왔다. 입구에 덩치 큰 기도들이 박진철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탈북자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쥐도 새도 모르게 객사하고 싶어? 박진철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해산에서부터 목숨처럼 지켜온 54식 권총이었다. 쇳덩이의 차가운 광택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기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 사장에게 전해라. 해산의 박진철이 사업 제안을 하러 왔다고. 잠시 후 안내를 받아 들어간 안쪽 밀실. 호피 무늬 소파 중앙에 뱀 같은 눈을 가진 사내가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마 사장이었다. 그는 박진철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다. 해산 무역왕 박진철이라. 소문은 들었지. 근데 지금 꼴을 보니 왕이 아니라 상갓집 개가 다 됐구만. 빈손으로 와서 사업? 나랑 장난하나? 박진철은 마 사장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자신의 권총을 쾅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내 목숨을 걸겠소. 마 사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딱 5만 위안 하나 약 1천만 원의 종잣돈이오. 이 돈을 주면 내가 한 달 안에 정확히 2배로 불려오겠소. 만약 실패하면 이 총으로 내 머리통을 날려도 좋소. 푸하하. 마 사장이 광소를 터뜨렸다. 주변의 부하들도 비웃음을 흘렸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내 놈 목숨값이 5만 위안이나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공안에 넘겨도 5천 위안도 못 받아. 내 목숨값이 아니다. 박진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의 눈빛이 마 사장의 뱀 같은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내가 10년간 다져놓은 평양과 국경의 비선 라인 값이다. 나는 지금 쫓기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루트와 인맥은 살아있다. 보이부 눈을 피해서 구리 10톤을 뺄 수 있는 루트가 나한테 있어. 마 사장 당신도 요새 물건 구하기 힘들어서 애먹고 있지 않나? 마 사장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눈치였다. 썩어도 준치라고. 해산 무역왕의 장부는 확실히 탐나는 물건이었다. 만약 내 놈이 돈만 들고 튀면? 그럴 리 없다. 내 처자식이 아직 북의 인질로 잡혀 있다.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나보다 더 절박한 놈이 이 연길 바닥에 또 있겠나? 박진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절박함.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배기의 눈빛이었다. 마 사장은 해바라기 씨 껍질을 퇴뱉어냈다. 좋아. 배포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5만 위안 빌려주지. 대신 이자는 한 달에 5할 50%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내 놈 장기를 꺼내 팔아서라도 받아낼 거다. 마 사장의 눈짓의 부하가 신문지에 싼 돈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다. 묵직했다. 피비린내 나는 돈이었다. 박진철은 그 돈을 움켜쥐었다. 돈 냄새와 함께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혈관 속에서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군자금이었다. 그는 도축장의 오물을 씻어내고 마 사장이 준 돈으로 말끔한 중고 양복을 한 벌 사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고 야망으로 불타오르는 국경의 제왕이 돌아와 있었다. 기다려라. 이제 판은 깔렸다. 박진철은
연길의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그의 그림자가 네온사인 불빛 아래 거대하게 일렁였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다. 살얼음판 위를 걷다. 은밀한 거래. 1999년 3월 초. 두만강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려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가장 위험한 시기, 이른바 해빙기였다. 하지만 박진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고 가족에게 탈출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밤 반드시 국경을 뚫어야 했다. 진철은 중국 도문투먼 외곽의 갈대숲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 건너 북한 땅의 희미한 초소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 12시 30분. 약속된 시간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손전등을 꺼내 붉은색 셀로판지를 씌웠다. 그리고 강 건너를 향해 짧게 3번 깜빡였다. 깜빡, 깜빡, 깜빡.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1분, 2분이 지났다. 반응이 없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라인이 끊겼나? 배신당했나? 진철이 입술을 깨물며 초조해할 때였다. 강 건너편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2번 반짝였다. 왔다. 진철은 묵직한 배낭을 메고 살얼음판 위로 발을 내디뎠다. 쩌적.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발밑은 수심 깊은 강물이었다. 빠지면 즉사, 들켜도 즉사였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강 한복판으로 기어갔다. 어둠 속에서 인민군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다. 진철의 옛 부하이자 현재 국경경비대 소대장인 최대위였다. 박 사장님, 진짜 목숨 내놓으셨소? 지금 보위부 검열 기간이라 걸리면 나도 총살이요. 최대위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긴 말 필요 없다. 물건은? 그 진철은 마 사장의 돈으로 산 일제 손목시계 10개와 달러 뭉치를 최대위에게 건넸다. 최대위는 탐욕스럽게 돈을 챙기며 배낭 하나를 던져주었다. 구리동선이었다. 중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었다. 이걸로 빚은 갚는 거고. 최대위, 진짜 부탁은 이거다. 진철은 품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방수 비닐로 꽁꽁 싸맨 봉투였다. 내 아내, 명숙이에게 전해라. 탈출 자금이다. 그리고 이 쪽지에 적힌 날짜에 무조건 강가로 나오라고 해. 내가 눈 딱 한 번만 감아주면 된다. 성공하면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달러를 쥐어주마. 최 대위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봉투의 두께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알갔소? 내 목숨 걸고 형수님께 전하리다. 대신 날짜는 내가 정하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정지. 움직이면 쏜다. 강둑 위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순찰조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빛이 쏟아지는 순간 최 대위가 진철을 거칠게 밀쳤다. 튀시오. 빨리. 타탕. 타타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총알이 얼음판에 박히며 파편이 튀었다. 진철은 구리배낭을 맨 채 미친 듯이 중국 쪽 강변을 향해 달렸다. 쩌저적. 얼음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깨져나갔다. 한쪽 발이 차가운 물속에 빠졌다. 진철은 비명을 삼키며 젖은 다리를 빼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대숲으로 몸을 날렸다. 머리 위로 총알이 윙윙거리며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진흙탕을 기어서 숲 깊숙한 곳까지 도망쳤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구리배낭이 들려 있었고 최 대위의 손에는 가족을 살릴 돈이 들려 있었다. 진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하하. 성공이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의 눈은 늑대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와 아들이 저 지옥 같은 강을 건너오는 일뿐이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결전의 밤. 1999년 3월 20일 함경북도 해산시의 낡은 단칸방.
깨진 유리창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다. 한때 해산의 안주인 소리를 듣던 명숙의 집은 폐가나 다름없었다. 가구는 다 팔아버렸고 벽에는 보이부 놈들이 찢어발긴 벽지가 너덜거렸다. 저녁 8시 명숙은 아들 유성이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돼지고기 국을 내밀었다. 지난 4개월간 옥수수죽도 못 먹어 뼈만 남은 아들이었다. 남편 박진철이 인편으로 보내온 생명 같은 돈으로 차린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였다. 유성아, 많이 먹어라. 든든히 먹어야 뛸 수 있다. 명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밥을 먹던 유성이가 숟가락을 멈췄다. 17살 눈치 빠른 아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비장함을 읽었다. 어머니, 오늘입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까? 명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최대위가 전해준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 밤 자정, 압록강 제방 3초소 앞, 불빛 3번, 밤 11시, 모자는 집을 나섰다. 짐은 하나도 없었다. 짐을 들면 도망자로 의심받는다. 빈손으로 마실 나가듯. 하지만 속옷 안에는 달러를 꿰매 넣고 신발끈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조여매었다. 집 앞 골목에는 보이부의 감시조가 잠복해 있었다. 명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자연스럽게 걸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들은 그림자처럼 골목을 빠져나갔다. 해산의 밤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심장을 긁어댔다. 100m, 50m. 강둑이 가까워질수록 보초들의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제방 아래 갈대숲.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켰다. 강 건너 중국 장백현의 불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저 강만 건너면 남편이 있다. 살 수 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다. 순찰을 돌던 놈들이었다. 예정에 없던 변수였다. 명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유성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뛰어. 유성아, 물로 뛰어. 명숙이 아들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다. 타타탕. 총소리가 정적을 깼다.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쳤다. 명숙은 아들을 감싸 안으며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졌다. 악! 유성이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명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유성아! 유성아! 강물은 검고 차가웠다. 보이부원들의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미친 듯이 훑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아들의 손을 놓친 명숙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모성이 뒤엉킨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붉은 강물, 그리고 소리 없는 비명. 1999년 3월 21일 새벽 0시 15분. 압록강의 검은 물살은 명숙의 몸을 사정없이 휘감았다. 등 뒤 해산 땅에서는 여전히 보이부의 총구가 불을 뿜고 있었다. 타타탕!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고 수면에 박히는 총알들이 하얀 물기둥을 일으키며 시야를 가렸다. 유성아, 내 손 놓지 마라. 잡아야 해. 명숙은 물을 먹어 컥컥거리면서도 아들의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살을 애는 듯한 3월의 강물은 심장을 마비시킬 듯 차가웠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잡고 있는 아들의 손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성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하는 낮은 신음소리만 간헐적으로 내뱉으며 명숙에게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명숙은 애써 생각했다. 아이가 겁을 먹어서, 물을 많이 먹어서 힘이 빠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조금만 더. 저기 불빛 보인다. 아버지 와 있다. 명숙은 이 악물고 팔을 저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강바닥 자갈에 긁혀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저 건너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있을 남편에게 닿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푸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명숙이 중국 쪽 강변 진흙탕 위로 기어 올라왔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아들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무트로 끌어올렸다. 유성이는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명숙이 아들의 뺨을 때리며 흔들었다. 유성아, 일어나라. 여기서 퍼지면 죽는다. 빨리 숲으로 들어가야 해. 하지만 유성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밤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치아는 딱딱거리며 부딪혔다. 그때였다. 갈대숲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남자. 박진철이었다. 여보, 명수가. 진철은 진흙투성이가 된 아내를 와락 껴안았다. 4개월 만에 재회. 지옥불을 뚫고 살아 돌아온 아내의 체온이 차갑게 느껴졌다. 진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살았다. 이제 다 끝났다. 진철은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오열했다. 명숙도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중국 국경수비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일단 차로 가자. 광수가 대기하고 있다. 진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 유성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유성아, 아버지다. 일어나라. 업어줄까? 진철이 아들의 어깨를 잡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끈적하고 미지근한 액체가 묻어나왔다. 강물과는 달랐다. 비릿한 쇠냄새. 진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다. 칙-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에 명숙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다. 유성이의 옆구리, 낡은 점퍼가 찢겨나간 자리에서 시뻘건 선혈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아까 강에 뛰어들 때 들렸던 짧은 비명.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총알이었다. 보이부의 총탄이 아이의 복부를 관통한 것이다. 유성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진철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그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아들의 상처 부위를 꽉 눌렀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진철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중국 땅의 흙을 붉게 적셨다. 유성이의 눈동자가 점점 풀려가고 있었다. 아버지, 저 안 아파요. 그냥 좀 졸려요. 유성이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진철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자면 안 돼. 눈 떠. 이 새끼야. 아버지가 어떻게 널 데려왔는데? 눈 뜨라고. 진철은 아들을 들쳐 업었다. 17살 아들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피냄새가 진동했다. 명숙은 뒤따르며 미친 사람처럼 흐느꼈다. 내 새끼 살려내요. 여보, 우리 유성이 살려내요. 진철은 어둠 속을 달렸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로 아들의 심장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신이시여,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제발. 멀리서 그들을 기다리는 브로커 광수의 승합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희망의 빛일까 아니면 저승으로 가는 길잡이 등불일까? 해산의 무역왕이었던 박진철이 생애 처음으로 공포에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밤이었다.